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태희님의 에세이 힘을 낼 수 없는데 힘을 내라니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책들이 힘을 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무슨 소리야, 힘을 낼 수 없는데 힘을 내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양극성 정동장애, 소위 조울증으로 잘 알려진 질병을 갖게 된 고태희님의 자전적 에세이인데요. 고태희님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의 삶을 살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직장을 옮겼고, 그 직장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공황장애가 왔고, 얼마 뒤 조울증 판정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 책은 그 후에 우울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날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낙오와 소외를 느끼지만 자신을 돌보기를 멈추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우울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자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 조울증 환자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책이 조울증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 병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기를, 또 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현대지성, 지은이 고태희, 힘을 낼 수 없는데 힘을 내라니. 잘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숨만 온종일 내뱉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바닥에 먼지만 물끄러미 헤아리고 있을 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밤잠을 2~3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몸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감정의 날이 바짝 서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베어버릴 것 같았다. 이렇게 하루가 가는 것이 한심스러웠다. 할 일 없이 앉아있는 나에게 깊은 짜증이 났다. 의미 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기가 막혀서 화가 날 지경이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았다. 소파의 쿠션부터 바닥의 먼지, 식탁 위에 내팽겨진 컵,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친 김에 나는 찬장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먼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컵을 씻어 식기건조대에 널었다. 찬장에는 그간 쓰지 않아서 먼지가 쌓인 그릇들이 한가득이었다. 모두 꺼내 개수대에 넣었다. 개수대에 모인 그릇들이 난감하기는커녕 빨리 씻어내고 싶었다. 약간 흥분되는 느낌마저 들었다. 하나하나 닦아내면서 오늘을 사는 의미를 느꼈다. 그렇게 3칸의 찬장을 정리했다. 평소 컵 모으는 것이 취미인지라 적지 않은 양이었다. 그래도 무언가 해낸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다음은 냉장고였다. 오래되고 상한 음식이나 먹지 않는 식재료를 모두 정리했다. 하는 김에 반찬통을 모두 꺼내서 냉장고 안도 싹 소독했다. 한 칸씩 청소해 나갈 때마다 어릴 적 땅 따먹기를 할 때 같은 성취감이 있었다. 여기서도 설거지거리가 한가득 나왔지만 오히려 오늘의 성과물 같아 힘이 났다. 거실로 가서 쿠션을 털고 진공청소기로 소파를 밀었다. 먼지가 빨려 나오는 것이 보이자 속이 다 시원했다. 바닥도 밀었다. 평소보다 더 구석구석 밀었다. 그간 쌓인 먼지들을 모두 치워버렸다. 뭉쳐있던 고양이 털이 없어지는 것을 보니 힘이 났다. 거실과 주방을 다 치우고 나서야 소파에 앉았다. 아직도 몸이 들썩들썩했다. 무언가 더 해야 할 것만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던 중에 퇴근하는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은 매일 나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사소한 일들을 묻는 전화였다. 우울증 판정을 받은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안타까운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전화했다. 나는 남편에게 대청소를 했다고 자랑했다. 소파도 털고
갚고 부엌도 다 정리했다고 이야기했다. 오늘의 성과를 인정받고 싶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예상 밖의 말을 했다. 좀 쉬지. 왜 그랬어? 화가 났다. 애써서 열심히 청소했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 화가 치밀었다.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게 할 말이냐고 고래고래 큰 소리를 휴대전화에 쏟아냈다. 남편은 당황했다. 고생한 것 같아서 걱정되어 한 말인데 화를 내니 퍽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서운할 뿐이었다. 가뜩이나 날이 서 있던 나는 그만 남편을 베어버렸다. 온갖 심한 말을 하며 남편에게 분노를 뿜어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폭발한 상황이었다. 옆에 있던 쿠션까지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그대로 무릎을 잡고 울었다. 나는 이형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감정의 비약이 심했다. 우울의 상태일 때도 그렇지만 조증의 상태일 때는 감정 기복이 더욱 폭발하듯 나타나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내 행동에 대해 지적을 받거나 반대 의견을 들으면 쉽게 의기소침해지거나 화가 났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의 들불이 번졌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직업 특성상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늘 미안해했다. 그래서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제안을 하며 자기 말을 들으라고 했다. 힘들어하는 나를 보며 남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힘을 내라고 했다. 그 말이 제일 힘들었다. 생각이 내 맘대로 흘러간다면 내가 우울증 환자가 아닐 텐데 말이다. 힘을 낼 수 있다면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서운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작아 보였다. 우울증을 커밍아웃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위로의 말을 들었다. 힘내. 운동을 해봐.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지. 가족을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어떤 심정인지 알아. 특히 몇몇은 그래도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살 집이 있고 남편이 있고 날 걱정해주는 부모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그들을 생각해야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내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하루하루가 버거워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다. 순간순간 심장을 짓누르는 우울과 맞서는 나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힘이 빠지면서 죄책감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난 이렇게 힘든데 마치 꾀병을 앓고 있는 듯 부끄러워졌다. 이런 말들은 그 의도와 다르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긴다. 조언을 실천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의지가 생기는 것은 일상생활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증상이 호전된 후의 이야기다. 곁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정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병을 극복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꽤 들겠지만 당신 곁에 붙어 있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겐 가장 큰 위로였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버티는 수밖에.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울하고 미래에 머물러 있으면 불안하고 현재에 있으면 평온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붙어 다닌다. 이 둘은 날 따로 찾는 법이 없다.
늘 함께 찾아와 촉수같이 나를 휘감고 나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빨아들인다. 나는 옴짝달싹 못한 채 당한다. 꽉 조인 우울과 불안이 스르르 풀릴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뿐이다. 우울의 촉수가 꽂히면 되새김질을 한다. 가장 가까운 과거부터 시작이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한탄한다. 왜 그 자를 믿고 잘 다니던 대기업을 간단히 그만두었을까?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감행했을까? 아무리 떠올려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면 우울의 나선에 자동 탑승한다. 소용돌이 치는 나선에 점점 속도가 붙고 헤어나올 수 없다. 그 사건이 내 우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내 자만심을 원망하게 된다. 그때 감언이설에 속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면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울게 된다. 그 끝에는 엄마 생각도 따라붙는다.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적에 대해 엄격했고 첫째 딸로서의 의무를 요구했던 엄마에 대한 원망이다. 엄마는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가장 역할을 하길 바랐다. 내 나름의 계획이 있었지만 엄마의 요구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왜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자책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것도 서운하다. 지나간 감정이 세세히 떠오르면서 얼굴이 눈물로 범벅된다. 우울의 촉수는 남편과의 관계도 건드린다. 결혼은 순조로웠지만 신혼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다투었다. 직장 문제로, 임신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 때 맞추어 내게 조울증이 왔고 싸움은 격해졌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던 내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은 당황했다. 이야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서로 의논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은 적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상해로 갔다. 거리가 머니까 대화에 한계가 생겼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았다. 나는 혼자 남아 이 상황을 꾸역꾸역 참아냈다. 남편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쉽지만은 않았다. 불안의 촉수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스멀스멀 끌어와 내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고는 그 일이 곧 닥칠 것인 양 괴롭혔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현실적으로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병이 다 나아도 원상복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생을 바보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으로 불안이 요동쳤다. 불안이 계속되면 꼬리에 꼬리를 문 생각이 멈추질 않는다. 남편과 가족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지만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다. 그러나 이 꼴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차를 몰고 회사에 가는 것, 사람들과 부대끼며 생활한 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내게는 모든 것이 도전이었다. 그것을 매일 해낼 수 있을까? 임신에 대한 불안도 뒤따라왔다. 내가 먹는 약의 대부분은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이다. 임신 중은 물론 임신 계획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고 몇 주 전부터 끊어야 하는 약이다. 이런 상태에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먹은 약이 조금이라도 몸에 남아서 아기에게 영향을 주면 어쩌지? 만에 하나 기형아를 출산하면 어쩌지? 임신을 한다고 약을 끊었다가 괜히 조울증이 심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다. 게다가 정상적인 사람도 출산 후 산후 우울증에 걸린다던데 남편이 상해에 가 있는 나는, 조울증이 있는 나는 괜찮을까도 걱정이었다. 임신을 하지도 않았는데 걱정은 아기를 낳은 그 후의 일까지 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빠짐없이 찾아온다. 내가 죽었을 때 가족이 받을 충격, 남편의 상실감을 가늠했다. 비단 나의 죽음뿐 아니라 부모님의 죽음, 남편의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를 상상했다.
남편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이 오지 않았다. 부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이었다. 나의 E형 양극성 정동장애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서 우울과 불안이 얼굴을 바꾸어가며 함께 왔다. 특히 불안의 강도가 세서 나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며 불안에 벌벌 떨었다. 불안은 한번 시작되면 우울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다. 몸 안의 불수의근을 자기 마음대로 자극한다. 심장이 뛰고 측두엽은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진다. 또 장이 경직되어 아랫배가 아파온다. 어찌할 바를 몰라 앉지도 서지도 못한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때로 술을 찾는다. 혹은 예비약 A를 추가 복용하기도 한다. 불안이 나를 치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최대한 웅크리고 앉아 지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실패를 떠올린다. 나 역시 그랬다. 어떤 일을 하려는 동기는 쉽게 사그라드는데 이는 비관적 생각과 절망감에서 비롯한다.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애초에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실패했을 때 겪을 절망감에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나에게는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첫 진료에 눈물 젖은 티슈 5장. 심리상담소에서 병원을 추천받은 후 며칠을 고민했다. 우울증인 것을 알았지만 막상 정신과에 가려니 발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심리상담사의 말과 전문 의료진의 판단은 무게가 달랐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선고와 같았다. 마치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은 것 같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인터넷을 뒤지며 우울증 자가치료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같이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긴 고민 끝에 병원에 가기로 했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 당시 깊은 우울의 파도가 나를 덮치고 있었다. 하루하루 억울하고 답답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갑자기 폭식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는 구토를 했다. 자괴감이 들어 거울도 볼 수 없었다. 절벽 끝자락에서 비틀대고 있었다. 겨우 찾아간 병원은 생각보다 작았다. 그렇지만 대기자가 많았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5-6명의 환자가 기다리는 중이었다. 접수를 마치고 그들을 한 명씩 살펴보았다. 하나같이 정신과에 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모두 평온해 보였다. 한 아주머니는 여유롭게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다른 아저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없었다. 나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이 부러울 정도였다. 대기자는 금세 줄어들었다. 상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았다. 더 긴장되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것보다 우울증이 맞다고 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던 찰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두려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이가 좀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었다. 진료실 가운데 편안해 보이는 의자에 앉아 인사를 나누었다. 의사 선생님의 손에는 심리상담소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나는 제발 단순 우울감 정도이길 빌었다. 환자분은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양극성 정동장애입니다. 우울증과 조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타입 1이 있고 2가 있는데 환자분은 경조증이 나타나는 타입 2입니다. 나의 바람은 깃털처럼 날아갔다. 나는 우울증인 것도 모자라 양극성 정동장애였다. 갑자기 배가 아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심각한 것인지 물어보았다. 의사 선생님은 상담사와 비슷한 대답을 했다.
긴장도와 불안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은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회사에서의 일을 언급하며 상사와의 관계로 공황장애가 왔었다고 말했다. 키보드를 칠 수 없었던 일, 대로변에서 자버렸던 일도 털어놓았다. 이야기하는 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책감인지 부끄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나를 휘감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 잘못인 것만 같았다. 모든 일들이 나의 무능력 때문인 것 같았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어렵죠. 이야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인데도 줄줄 흘렀다. 그때야 책상에 놓인 티슈의 용도를 알았다. 나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티슈를 뽑았다. 지금껏 약해 보일까봐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의사 선생님에게 하기 시작했다. 의사 선생님은 내 말을 다 들어주었다. 내가 받은 스트레스며 참은 화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었다. 그것이 쌓여 터진 거라며 어려운 걸음했다고 토닥여 주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면 되니 힘을 내자고도 했다. 티슈를 5장은 쓴 것 같다. 모두 꼬깃꼬깃 접어서 들고 나왔다. 이것이 내 첫 상담의 결과물이다. 처방전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보니 20여 분이 지나 있었다. 꽤 긴 시간이었다. 내 앞에 사람들보다 긴 시간인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좋았다. 특별 진료를 받은 느낌이랄까. 안도감과 함께 결과에 대한 신뢰까지 생겼다. 앨런 플랜시스의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에서는 첫 번째 진료에 아주 짧은 면담으로 내리는 진단을 경계한다. 두 번째 진찰에서 드러나는 증상이 사뭇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겨우 7분 면담하고 처방하는 의사를 의심하라고 제안한다. 또한 진단 역량과 기술의 숙련도로 전문가들을 평균적으로 평가해 서술한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정신임상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정신작업치료사 순으로 상태가 심각하다면 특히 내과적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정신과 의사를 만나길 권고한다. 나는 심리상담사의 소견과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에 돌입했다. 우연히 선택한 심리상담소가 정신과와 연계된 곳이라 그곳의 검사가 공신력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먼저 심리상담사와 충분한 초기 상담을 했고 그 의견이 의사에게 전달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의사도 초진시 나의 상태를 알기 위해 긴 시간을 들였다. 그래서 내 진단에 대해 신뢰할 수 있었다. 어느 질병이 그렇지 않겠냐마는 특히 우울증은 의심되면 의사의 권위에 기대고 싶어진다. 확실한 판단을 듣고 싶은 것이다. 예약자가 많아 방문일 잡기 힘든 의사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반대로 막상 방문하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 성의 없는 상담 후 처방전을 내미는 것이 다인 경우가 그렇다. 과연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명성을 얻은 의사나 종합병원 의사일수록 심하다. 하루에 수십 명을 만나야 하니 환자 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의사 입장도 이해가 된다. 첫 진료가 지나치게 짧았는데 진단을 확정받았다면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구하라고 앨런 프랜시스는 권고한다. 3차, 4차 소견을 받아도 좋고 가족 의견도 들어보라고 한다. 환자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의사도 각각이기 마련이다. 이름을 쫓기보다 나에게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찾아간 의사가 실망스러운 진료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나와 맞지 않는 의사라 생각하고 다른 의사를 찾도록 힘을 내야 한다. 부모님을 오해하고 미워했던 시간들. 내 기억에 어렸을 적 아빠는 유쾌한 사람이었다. 부산에 살았던 당시 주 6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족과 밖으로 놀러 갔다. 물 있는 곳으로, 산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우며 나와 내 동생이 뛰어노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낙이었다. 물장구를 한참 치고 나와서 먹었던 고추장찌개의 맛은 아직도 또렷하다. 집으로 손님도 많이 찾아왔다. 아빠 친구, 회사 동료 등으로 주말마다 집은 북새통이었다. 엄마는 음식을 해나르느라 정신없었다. 엄마의 주 메뉴는 미더덕찜으로 어린애가 먹기에는 매운 음식이었지만 나는 곧잘 먹었다. 한상 그득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정리하느라 분주했던 엄마의 모습이 기억난다. 부천으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놀러 다니는 일이 점점 잦아들었다. 아빠는 너무 바빴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무언가 집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의 표정에서, 아빠의 행동에서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웃음이 없어졌고 아빠는 화가 많아졌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나와 남동생은 조금만 언성이 높아져도 긴장하는 날이 늘었다. 어느 날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의 어떤 행동이 아빠의 심기를 무척이나 거슬렀던 모양이다. 아빠는 나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억울해 울면서 아빠에게 되받아쳤다. 그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아빠의 손이 나의 뺨을 때렸다. 처음이었다. 많이 아프지는 않았지만 아빠가 날 때렸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얼어버려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뒤이어 엄마가 들어왔고 나를 감싸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다. 아빠는 묵묵부답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자다가 경기를 했다. 무언가 쫓아오는 듯 자지러지며 깼다. 아빠와 조금씩 거리감이 생긴 것은 이때부터다. 아빠는 여전히 작은 일에 화를 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마구 뛰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기도 했다. 주말에 가족이 놀러가는 일도 반갑지 않았고 그냥 집에 있고 싶었다.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졌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불렀다. 거실에 나를 마주 앉히고는 무겁게 말을 이었다. 너는 우리 집 장녀니까 너도 알아두어야 해. 지금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워. 그래서 어쩌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집이 아주 어렵다는 것만 알아들었다. 내가 풀 수 없는 수학 숙제가 많이 생긴 기분이었다. 철 모르는 동생은 열심히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 아빠의 사업은 날로 나빠졌고 결국 우리는 이사를 했다. 그전보다 작은 집이었지만 내 방도 생겨서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점점 더 얼어붙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북극과 같은 냉기가 흘렀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말 한마디가 없어 나는 밥을 먹다 체하기 일쑤였다. 아빠의 사업 실패는 우리 집에 큰 위기를 몰고 왔다. 아빠의 개인적인 실패를 넘어 가족의 와해 위기를 초래했다. 가족 간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날이 서 있어 서로를 날카롭게 베는 일이 잦았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인데도 고성이 오갔다.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잠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면 또 아빠는 그렇게 구석에 박혀있는 내가 꼴보기 싫다며 나오라고 소리쳤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때 자리 잡은 부모님과의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하기 힘들었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각자 상처를 가슴에 담고 세월이 지나도록 방치해두어 이젠 흉터만 남은 상태다. 이제와 다시 이야기를 꺼내려니 오히려 흉터를 헤집는 꼴이라 대화를 더 피하게 되었다. 기억은 왜곡된 점도 있을 것이며 서로 다른 기억에 당황스럽기도 할 것이니 과거의 책정은 덮어두기로 했다. 내가 조울증에 걸렸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던 이유도 이런 가족 분위기 때문이었다. 내밀한 감정의 교류가 단절된 시간만큼이나 부모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나약해진 딸의 모습을 인정할지 의문이었다. 나의 부모님이지만 두 분의 성향을 정확하게 몰랐고 그리하여 자신이 없었다. 그 누구에게 말하는 것보다 제일 많이 고민했다. 처음 전화기를 붙잡고 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 날, 엄마는 의외로 침착하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은 다녀왔는지, 많이 힘든지를 물어보았던 것 같다. 통화하는 내내 엄마가 실망하는 기색을 내비칠까봐 두려웠지만 그런 기색은 찾을 수 없었다. 과도한 호들갑도 없었다. 그간 많이 힘들었나 보다고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말했다. 아빠는 목소리가 약간 상기되긴 했지만 비난의 말을 꺼내진 않았다. 그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 손에 꼽히는 따뜻한 말투였다. 부모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든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믿었던 큰딸이 몰고 온 파도에도 당황하지 않고 맞서 온건히 버텼다. 어쩌면 내가 어린아이의 기억을 붙들고 오해를 켜켜이 쌓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프면 세상 누구보다 나를 걱정할 사람이 부모님임을 잠시 잊고 있고 의심하고 있었다. 조울증이라는 힘겨운 파도는 유감이지만 그 덕택에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것만은 분명하다. 태어났으니 사는 거야. 조울증이 찾아온 이후로는 머리로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겠다고 12번도 더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계만 보고 있다 보면 서너 시간이 훌쩍 흘러버리고 그렇게 하루가 가버렸다는 생각에 다시 우울감에 휩싸였다.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강박은 더 심해졌다. 내 존재의 의미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의기소침해져서 내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책을 보려고 해도 운동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게 무슨 소용이지? 아무 의미 없는 짓이잖아 라고 생각되었다. 특히나 돈이 드는 무언가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 같아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보람되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아론 백은 흔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에게서 보이는 주요 증상은 가장 단순한 과제조차도 수행하려는 동기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려는 내적 욕구가 없는 것이다. 남편은 이런 내 속사정도 모르고 매일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고 농담하며 내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난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면서도 그럴 때마다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나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나는 결국 솔직히 말했다. 하루를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번 것이 아니라서 돈을 쓰는 것도 너무 겁이 나고 아깝다고 했다. 남편은 이런 말을 건넸다. 뭘 그렇게 고민해. 태어났으니 사는 거야. 잘 살려고 하지 마. 그럼 힘들어서 못 살아. 그리고 돈은 같이 번 거야. 와이프가 있으니 내가 일을 하는 거지. 그럼 걱정하지 마. 세상에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냐면서 무사히 잘 지냈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했다.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했다. 점점 게을러지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통제가 되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잠을 많이 자는 건 좋은 거야.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잠을 못 자는 것보다 낫지. 나는 아무 말을 못했다. 남편의 말이 다 맞았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굳이 일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푹 자면 되는 것이다. 다음 날은 아침 10시에 눈을 떴다. 늦은 아침이었지만 시계를 보며 괴로워하지 않았다. 대신 잘 잤다고 생각했다. 꿈도 꾸지 않은 채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이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오늘은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책도 한 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하니 하루가 평온했다. 앤드류 솔로몬의 말처럼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아무리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도 생이 끝나는 순간에 그 시간을 다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 기분이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후회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지내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 또한 우울증은 지금의 생활 방식이 괴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한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시도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이 책의 가장 첫 부분, 프롤로그에서 고태희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울증을 완치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조울의 파도를 타야 했던 나는 아직 그 바다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 책에서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했는지를 기대했다면 조금 실망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이야기는 성취가 선인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을 것이다. 한때 무언가를 해내야만 존재가 빛난다고 생각했던 나였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하루를 흘려보내지만 나는 조금씩 배우는 중이다. 초라한 마음을 안고도 살아가는 방법과 힘을 빼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다. 힘을 낼 수 없는데 힘을 내라는 세상의 응원에 조그맣게 답하고 싶다.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